just for you. Welcome to my world. 2003년 타경 5882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깁니다. 제 이거 아주 뼈 빠지게 고생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뭐만 나왔어요?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얼른 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법정상권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천을 해서 보면 9,600짜리가 6,100까지 떨어져 64%까지 떨어졌을 때에 7,200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땅이 몇 평이죠? 1,000평이죠. 1,000평이다 보니까 20만 원씩만 쳐도 얼마 가는 거죠? 2억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1,000평이니까 2억 가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씩만 쳐도 1억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감정가격도 싸게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 집을 찾아갔을 때, 이 집을 제가 현장 답사를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빈집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어도 법정상권이 없지만은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왜? 법정상권이 있어도 지료는 내놔야 되는데 여기에 빈집을 지료를 총 내면서 법정상권이 있다고 하고 이거를 그대로 보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잔금을 내놓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여기에 98세 된 할머니가 살고 계신 거예요. 왜 내가 갔었을 때 없었나고 봤더니 아침은 일어나서 노인장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나는 낮에 현장 답사를 가봤기 때문에 그 노인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를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앞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여기가 그 뭐라 그러죠? 그 같은 예? 여러 명이 같이 살고 있는 거야. 보면 그 사람이 보면서 그 뭐라면 누구인데 98세인데 아직도 정정해. 그 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김치 담궈놨다가 줘. 아직 정정해. 법정상권이 있는 건물은 안 무섭지만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가 낮에 노인정을 간다 그러길래 제가 노인정을 찾아가서 만났더니 한 98세쯤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왔어?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제가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했더니 98세 된 그 노인네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이게 경매로 당했다고 하더니 그때부터 안 들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내가 얘기해도 뭐야 하고만 얘기를 하지 안 들려 이러고 나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로서는 협상을 하려면은 그 아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들이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실수를 한 이유가 뭐 때문에 실수를 했냐면은 여기 등기부 등본이 누가 돼 있죠? 김관태로 돼 있죠.
근데 이건 뭐야? 보면은 청구금액 그래서 여기 보면 강제 개시 경매 결정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뭘 했죠? 취하를 시켰죠. 취하를 시키고 난 다음에 정봉순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는 이 김관대는 신경도 안 썼단 말이야. 건물 땅 주인이 누구야? 정봉순이잖아요. 정봉순이. 그러다 보니까 난 정봉순이 땅으로만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98세 된 노인네가 누구냐면은 김관태의 엄마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김관태가 빚을 지다 보니까 강제 경매가 들어오니까 얼른 취하시켜 놓고 또 경매가 들어올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유자 정봉순으로 명의 신탁하는 걸 난 모르고 정봉순이 진짜 주인인 줄 알았던 거야. 정봉순이 찾아갔더니 이 집으로 찾아갔더니 정봉순이 거기 안 살아. 그러니까 정봉순이도 못 찾겠고 김관태도 못 찾겠고 낙찰 받고 잔금 내고 갔더니 그 집에는 98세 되는 노인네만 살고 있는데 말만 하면 안 들려야 이제. 와,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김관태가 주인인지 모르고 어떻게든지 이걸 내가 정봉순이를 만나야 되겠다고 싶어갖고 정봉순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제가 여기 경매를 집어넣은 사람이 설정한 사람, 결정한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설정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정봉순이를 이게 돈을 빌려줘서 이렇게 경매를 집어넣으셨는데 이 정봉순이 좀 돼서 좀 알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면 나는 정봉순이 몰라. 사채업자가 여기 돈을 빌려준다고 해갖고 내가 돈 빌려주고 설정해 해놨다가 돈을 안 갚아서 난 경매를 집어넣고 내 돈 회수한 것뿐이지 정봉순이 난 몰라요. 정봉순이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든 하려면 정봉순이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기 노인정을 간데 여기 보면 마을회관이 두 개인데 하나는 여자들만이 모이는 마을회관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남자들만 모이는 마을회관이 있어. 남녀가 따로 되는데 남자들이 모이는 회관은 이렇게 2층으로 해서 팔각적으로 지어놓고 에어컨도 돼 있고 그 밑에 텔레비도 큰 걸로 돼 있고 그 밑에 오토바이 다 세우는 장소가 있는 곳이 남자들이 있는 거고 여자들은 옛날 집에 에어컨도 없어갖고 노인정에 여름에 가면 바깥에서 부채질하고 있는 데가 거기야. 보면 여자 있는 노인정에 가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말을 나한테 말 하려고 하지도 않아. 할 수 없이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남자 노인정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 음료수를 찾아가서 그 노인정 있는 데서 드리고 제가 이번에 여기에 있는 그 정봉순이가 갖고 있는 농지를 제가 경매로 낙찰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이제 그 나이를 먹어가지고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갖고 정년 퇴임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려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하여튼 그 노인네 한 분이 이렇게 했더니 자네 나이를 먹었다고? 자네 나이가 얼만데? 그러더라고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네, 제가 뭐, 그냥 뭐, 그 어르신들보다는 훨씬 어리죠. 근데 그냥 정년 퇴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걸 다 산 거야? 집만 산 거야? 그러더라고. 다 샀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고는구만. 하고 다 샀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정봉순이 글쎄 뭐 모르지. 뭐 하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냥 제가 인사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어디 농협금 마루버진 편에 가면 무슨 공인중개사라고 있거든. 걔 거기서 공인중개사 해 하고 한 명이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까지도 그 노인네가 이 정봉순이의 엄마인 줄 알았어.
김관태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갖고 그 길을 이제 찾아갖고 부여에 어디 찾아가서 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지고 정봉수 씨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난데 웬일이야? 뭔 일인데? 그래 내가 그때서야 내가 정봉수 이제 드디어 찾았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샀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 노인네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의논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봉순이가 얘기하는 거야. 그거 관태 엄마야. 관태 엄마야. 예? 그리고 만나려고 그러면 그러면 제가 김관태 씨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김관태 전화번호를 내가 알긴 알지만은 무조건 가르쳐 줄 수가 없고 내가 김관태한테 물어보고 김관태가 가르쳐 줘도 좋다고 하면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렇게 하고 그때서야 김관태 엄마라는 걸 내가 듣고 등기부등본에서 다 떼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있는 서장사리 건축물 관리장도 김 누구인데 내가 보면 김관태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 없이 건축물을 가서 그대로 있고 그 엄마는 그대로 살고 있고 빚을 지다 보니까 정봉순이한테 명의신탁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건물이 등기부등본 안 돼 보니까 사채업자한테다가 사채로 빌려 쓰고서 안 갚았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제가 정봉순이한테서 연락이 안 오길래 제가 전화를 해서 김관태 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잖아 가르쳐 주라고 된다고 했으니까 가르쳐 줄게 하고 김관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김관태 전화번호를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김관태 전화를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십시다. 그랬더니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인천 어디래. 그 인천 어디로 제가 찾아갔더니 그 공사장에 공사하는 데서 그 앞에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나오고 이렇게 하더니 이거 낙찰 받았다고요? 예,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놈 새끼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나한테. 내가 김종필 씨 조카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낙찰을 안 받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 낙찰을 받았어? 핀잔 한번 딱 주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거기 엄마가 살고 계시고 내가 그 땅을 다시 사야 되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한 몇 개월만 좀 기다려줘. 내가 다시 살 테니까. 그럼 뭐 감정가 정도로는 하면 되겠습니다. 했더니 알았어. 감정가 정도로는 내가 다시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 여기서 지금 이거 공사하는데 이거 하고 있어. 이 뒤에 이거 저거 이렇게 알고 나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믿었어요. 고모.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전화를 했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안 오다 보니까 이거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다는 것을 이제는 그 약속은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이종수 법무사한테다 다시 소장 내서 해라 했더니 이종수 법무사가 얼마 있다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 김관태 죽었네요. 그러니까 나하고 약속해놓고 얼마 있다가 죽은 거야. 이거 하려면은요 소송 그 승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속을 시켜야 되는 거야. 상속을 시켜서 상속을 받더니 몇 년 전에 이혼을 해갖고 그 아들하고 딸하고 부인은 일산에 살고 있고 얘는 다른 데서 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한 5, 6년 전에 이혼을 했더구만. 그랬는데 그 부인은 상관이 없지만은 상속 승계인이 아들하고 딸인데 17살인가 하고 19살인가 그래. 어리더라고. 그러니까 상속 승계인을 상대로 해서 지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우리가 낙찰받은 건 요 집도 있죠. 요 집인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가 사람을 살려준 겁니다. 이 창고. 이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이게 뭐 거의 좀 폐가다시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료 청구 소송을 했더니 지료가 이 땅, 다시 말하면 지료 감정 평가가 이 땅 전부에 대해서 이것까지 해서 가치 감정이 나오고 이것도 가치 감정이 나온 거야. 철거하고 나가라는 건 이 집만이 아니라 이 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료가 600만 원인가 나왔어, 1년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지료 청구 소송, 지료 청구를 하고 철거해달라고 해서 소장을 낸 건데 아무도 안 나오다 보니까 무변론이야. 무변론이다 보니까 그 부여에서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지료까지 판결을 받으려면은 지료 감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료 감정을 하지 않고 철거하라고만 판결하면 내가 오늘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이 있다가 그러면 지료 판결만 해주자고 철거하라는 판결을 받은 거야. 근데 철거하라고 판결을 받았어도 거기에 98세 되는 노인네가 살고 있죠. 철거도 못하는 거야. 이거 할 수 없이 다시 지료 감정을 해서 지료 판결을 받으려고 지료 감정을 하다 보니 지료가 1200만 원인가 얼마가 나왔어. 하여튼 그러니까 1년에 600만 원씩인데 오래 걸려가고 2년이 걸리다 보니까 12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부여 출장소에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날 재판장에서 재판장을 갔더니 여기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여 출장소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강경 본원에서 해야 된다. 논산 본원에 된다. 이거는 본원으로 이송시켜야 된다는 거야. 와, 참 미치겠더구만. 본안 이송을 한 겁니다. 이송을 해갖고 다시 또 소송이 시작이 된 건데 두 번 안 나오다 보니까 무변론을 하게끔 되고 지료도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판사님은 참 좋은 분을 만났어. 판사님이 다 봤더니 일산에 살고 이혼한 아이들 17살짜리고 19살짜리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이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 땅을 낙찰을 받아서 다른 데 팔아야 되는데 거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우리 거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우리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해갖고 판결을 어떻게 내준다면은 결정이 이 상권 노무조건 이송한다 이렇게 돼 있죠. 판결을 했죠. 기재 신청 사항을 보고면 완료일까지 연 100만 원을 돈을 지급하라. 600만 원 비일로 계산 부당한 이득권 피고를 지분대로 분할하여 300만 원씩 지분하라. 이게 세 명이 공동으로 낙찰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다 300만 원씩 지급하라 하는 얘기고 화해 공고 결정 한 거는 뭐냐면은 결정사항 대금 그러니까 1년에 600만 원씩 지료가 나온 것이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으로 이 건물을 등기 이전을 해서 가져가고 1200만 원을 그 17살짜리고 19살짜리인데 우리가 1800만 원 이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압류 들어가는 겁니다. 압류 들어가야 되는 건데 판사님이 그렇게 하긴 나오지도 않고 그 17살짜리 19살짜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우린 그 건물을 원합니다 했더니 결정사항에 보게끔 되면 이걸 제2항의 채무를 대등에게서 상기한다. 건물에 남겨둔 물건에 관한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을 보고 피고들은 원고가 멸지 1kg의 처분을 한 것에 이의가 없다. 원고 및 벌어지는 신청자는 피고의 사이의 위의 각 조항에 정한 것에는 아무런 채권 채무가 관계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 해갖고 1800만 원을 지료를 받은 것으로 그 건물을 우리 거로 넘겨받으라고 판결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17살짜리고 19살짜리한테다가 소송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건데 판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혼한 아들이고 17살짜리 19살짜리 미성년으로 돼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에다가 1800만 원이 그대로 압류가 된다는 것을
좀 보면 이건 좋지 않지 않을까 하니까 우리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고 물어보다 우리는 그 집만 우리 걸로 만들어서 같이 팔 수 있으면 됩니다 했더니 그럼 1,800만 원 지려 갖고 그 집을 너희들이 가져가는 걸로 하고 그 나머지 그 상속받은 애들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없는 걸로 결정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게 해서는 좋습니다 해갖고 결정하게끔 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건물이 우리께 된 거야. 팔 수가 있는데 노인네가 아직도 건강하신 거야. 한 4개월쯤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가봤더니 노인네가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집한테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 요양원으로 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급격하게 몸이 나빠진 것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몸이 아주 나빠지신 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들이 죽기 전에는 노인네도 건강했었는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아주 몸이 나빠지다 보니까 한 4, 5개월 버티다가 비었다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도 없어졌고 우리도 이제 건물도 우리까지 다 됐으니까 그때 1억 2천인가 얼마를 주고 1억 2천인가 얼마를 주고 하여튼 사는 걸로 결정이 돼서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샀어. 그리고 그 사람이 농지도 사고 다 이사를 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동네 어떤 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있는 그 할머니가 자기가 뭐라 그러죠? 입양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의 나가 아들이다. 그러니까 친아들은 아니고 입양했던 내가 아들 노릇을 하고 아들이다. 근데 왜 우리 엄마의 집을 네가 무조건 와서 살고 있고 이게 했느냐? 돈 내놔라. 이런 것이 온 거예요. 보면. 그런 놈이 또 생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팔짝 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판결문을 바로 보내주고 좋다. 네가 아들이라면 1,800만 원 내놔라. 판결문을 1,800만 원 내놔라. 그랬더니 판결문 보더니 알았어 그냥 사세요. 그렇게 한 겁니다. 내용이 이게 그렇게 해서 끝이 난 거예요. 이게 3년 걸렸대요. 3년. 제가 이 김관태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만 1년 반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여기 앞에 계신 세 분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6천만 원 투자해놨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돈이 없어서 1,000만 원은 빌려서 투자하고 1,000만 원 내 돈 투자했는데 2년 반 기다렸다고 내가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2년 반 동안 내가 이러고 다녔으면 내가 좋게 보여 나쁘게 보여? 어우 씨, 네가 상처를 받으라고 했잖아. 와, 아주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 실패한 경매가 이것도 말고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다가 이 실패한 경매를 없애버렸었는데 오늘 어떻게 여유로 시간이 하나 남길래 이 옛날에 실패했던 경매 사례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 투자를 하고 권리분석을 할 때 특수경매 권리분석을 할 때 오늘 강의를 들으신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